시작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성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저희가 6월달 내내 한국 전쟁과 DMZ, 판문점, JSA 뭐 이것을 가지고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판문점, 뭐 DMZ 투어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은 저희가 한국 역사를 소개할 때마다 하는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이야기를 곁들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생기 있어지고 활력 있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어를 할 때 사용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용하면 좋겠을 이야기들을 수집을 좀 해봤고요. 좀 내용이 주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투어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전쟁은 저희가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제가 특히 그 DMZ 갈 때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제는 잠깐만요.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무섭게 나왔어요. 네네네. 잠깐만요. 자,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름만 화면이 아예 나와요. 안 보이나요? 아예 안 보여요, 선생님. 네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하네요. 지금 배경 화면으로 지금 했더니 이런 그 문제가 배경화면이 지나면은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콜릿과 초코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초콜릿과 초코파이. 왜 초콜릿을 얘기할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자, 저희가 그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어린아이한테 줬던 것들이 이제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은 미군의 그 군사 식량,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줬던 식량 중에 하나가 시레이션이었는데요. 이 시레이션은 원래 세계전쟁 1차, 2차 때 미군들이 그 보급품으로 군인들한테 나눠줬던 음식이 바로 시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시레이션은 1954년부터 58년까지 사용됐던 것을 시레이션 4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됐던 것이 이런 깡통 속에 초콜릿바, 뭐 추잉껌, 젤리바, 소금, 뭐 이런 필수 음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초콜릿은 군사 음식으로 특별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허쉬사에서 만든 초콜릿이었습니다. 자, 이 초콜릿은 한국 전쟁 때 전쟁 아이들, 한국 아이들한테 특별한 음식이었는데요. 자, 이 음식이 바로 허쉬의 초콜릿입니다. 자, 이 초콜릿은 이렇게 그 북한 내 자, 북한에서 사용됐던 것이 초콜릿이었는데요.
또 다른 상대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2004년 개성공단에서 입주 초기 근로자한테 나눠줬던 곳인데요. 초코파이 2개씩 하루에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그 초콜릿 파이가 암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는데요. 이때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2013년에 이야기하기를 이 초콜릿은 북한 주민의 맛을 세계로 인도한 거의 전설적인 지위를 받았다라고 보도되면서 초코파이의 인기가 세계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코파이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약 10달러에 이르렀는데요. 이게 그 발표되는 미디어마다 조금씩 가격은 달랐는데 어떤 곳은 10달러 그리고 어떤 곳은 뭐 10,000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그 평균 월급이 노동자의 월급이 당시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되었고 이때 그 초코파이의 가격이 약 그 처음에는 150원 정도였다고 해요. 나중에 초코파이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500원에서 600원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약 7,000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일반 노동자가 3,000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7,000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은 거였죠.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북한의 해산이라는 곳에서 1,200원, 청진이라는 곳에서 1,000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조봉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하기를 북한 내에 초코파이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초코파이는 이렇게 그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 갑자기 초코파이를 개성공단에서 제공하지 못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연도가 오타가 났네요. 지금 장마당에서 파는 이 초코파이는 왜 그 북한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배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기를 남한 상품에 대한 동경을 막고 사상 전파를 막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초코파이가 번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코파이는 이렇게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고 또 2017년에 한국에 기순한 오청성 기순경사의 요청에 의하면 병실에 누워있는 중에도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초코파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청성은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시식권을 받기도 했지요. 네, 그리고 이 초코파이는 또 북한에 날리는 풍선에도 이렇게 실려서 북한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오리온이 만든 초코파이는 원래는 1917년 미국의 베이커리에서 만든 문파이라는 문파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리온에서 1974년에 출시한 과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문파이가 초코파이가 되면서 한국의 대표 과자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투어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초코파이를 저는 투어를 할 때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갈 때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임진각에서 저희가 매표를 하게 되거든요. 매표하는 동안 약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자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표하는 동안 매표를 하고 저는 그 편의점에 가서 초코파이를 좀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갖고 온 것을 이제 셔틀버스나 아니면 DMZ 갈 때 차에 타서 이 초코파이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사람들한테 이야기와 함께 초코파이를 전해주면 이 초코파이를 굉장히 맛있게 아주 잘 먹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결국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초코파이를 많이 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투어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초코파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답들이 없으시네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모양이 좀- 정상화됐는데? 네? 정상적으로 나와요. 네네. 자, 이렇게 만든 초콜릿과 초코파이의 한국 전쟁과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해외에 파병되는 군인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파병을 가는 한국 장병들은 초콜릿을 줄 때 또는 과자나 사탕을 줄 때 미군들처럼 던져주는 게 아니고 직접 건네주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차에서 주지 말고 직접 손으로 건네주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초코파이를 저희가 그 DMZ 투어 할 때 또는 그냥 그 일반 투어 중에도 시간이 안 될 경우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초코파이를 가지고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전쟁 고아 이야기입니다. 전쟁 고아를 한국 전쟁에는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를 보면 고아를 구원하고 구조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러셀 브레이즈델 목사입니다. 약 100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브레이즈델 목사는 그 한국 전쟁 때 군목이라고 해서 군사의 그 목사로 오 공군 사령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1950년 7월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서울에 있던 고아들이 처음에는 뭐 1명, 2명, 5명씩 이렇게 모아서 그때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인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서울이 다시 그 일사 후퇴 때 이게 밀려오면서 고아들이 갑자기 1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피난을 시키기 위해서 인천으로 이동을 시켰고 이 인천으로 이동을 시킨 그 1000명의 아이들을 정말 밤낮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아이들을 실어 날렸는데 막상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그 배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해요. 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수소문을 해가지고 미국 공군의 작전 책임자를 만나서 C-54 수송기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때 16대를 확보를 해서 다시 인천에 있는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옮겨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다시 밤새도록 해서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옮겼고 나중에 1000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 브레이즐레일 목사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었고요.
이 회고록이 한글판으로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 그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전시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아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전쟁 고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는 정말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한국의 전쟁 고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제 뭐 아름아름 입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입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961년도에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사실 전쟁이 끝나고 그 195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의 아이들이 약 16만 1,558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기록을 왜 2008년까지 했냐면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그 한국의 고아가 전쟁 고아는 아니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뭐 고아를 상당히 많이 입양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과 문제가 생기면서 점차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그 고아 입양의 통계를 보게 되면 밑에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요. 2000년도에 미국 거주 해외 입양인 수 중에 한국 입양인 수가 가장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로 가게 됐는데요. 자, 이런 그 전쟁 고아를 보게 되면서 저희는 특히 영어 가이드들은 이 고아 입양아 투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이 돼서 이 이야기를 같이 포함을 했는데요. 자, 입양아를 하게 되면 투어할 때 이런 배경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고아 이야기는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이 기사는 미국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입양을 하는 입양 기관 중, 또 한국에 있는 입양 기관 중에 뭐 5개가 주요 키플레이어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회, 그 다음에 뭐 동방 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한국 아이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 원이요. 자,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한국 아이들 한 명을 입양하기 위해서 약 2만 1,000달러, 16,000달러, 한국 돈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이제 그 홀트 아동 복지회나 이 복지회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현지 입양 그 기관을 보내주는 기관으로 이게 돈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금액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입양 장사를 한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게 됐었죠.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유학생 중에 가난한 유학생들은 입양아 한 명을 무릎에 앉히고 가면 비행기 값이 무료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입양아의 이야기들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여름이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입양아를 데리고 한국 입양아를 데리고 한국으로 홈랜드 또는 고잉 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입양아 투어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양아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사실 이런 입양아 투어를 하게 되면서 참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고, 또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삼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간애가 넘치는지, 또 그 사람들을 참 존경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거는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또한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현봉학과 흥남탈출이라고 해서 제가 또 그 DMZ 투어나 또는 일반 투어를 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이 동상을 보실 텐데요. 현봉학 박사입니다. 자, 이 사진이 혹시 이 동상이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처음 봐요. 처음 보세요. 자, 이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서울역 건너편에 세브란스 건물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세브란스 예, 빌딩? 거기 있어요. 보신 적 세브란스가 있어요. 있으세요? 예, 건물은 있는데, 세브란스 빌딩 앞에 이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이 사람인 줄은 몰랐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셨더라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바로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사진은 현봉학 박사가 쓴 자서전입니다. 현봉학과 흥남 대탈출이라는 이 책이고요. 자, 그러면 흥남 탈출은 사실 현봉학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이런 서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게 되면요. 자, 현봉학 박사는 192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돌아가셨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을 하고 계셨었고요. 자, 근데 어떻게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흥남 탈출 내용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흥남 탈출은 정말 대규모의 탈출이었는데요. 피난민은 약 10만 명, 그리고 미군, 국군, 유엔군 해가지고 탈출시킨 군인이 약 10만 명, 해서 약 20만 명의 그 군인과 피난민을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레인 빅토리아호가 7,000명, 그리고 메레디스 빅토리아가 14,500명, 뭐 해가지고 각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수송선과 그 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레인 빅토리아호는 지금 현재 LA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교육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원이 끊겨서 지금 이 배가 폐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요. 메레디스 빅토리아호는 2004년도에 기니스북에 올랐는데 나중에는 이 메레디스 빅토리아호의 배가 고물로 팔려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레인 빅토리아의 사진이고요. 자, 한국에서 이 레인 빅토리아호 인수를 하려고 뭐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거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때 보실 수 있는 메레디스 빅토리아호의 모형관입니다. 이때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레디스 빅토리아호는 정원이 60명인 화물선인데요. 이 메레디스가 이 수행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 미국 교통부에서는 메레디스 빅토리아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는 철수 작전의 전말을 닮은 Ship of Miracles라는 이런 책도 출판이 되었고요. 이 배를 운행을 했던 라루 선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을지 무공 훈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선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용감한 선박, 상선당 공훈 메달, 뭐 이렇게 그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라루 선장의 미사에 갔던 한국인 안재철 씨가 이 내용의 감화를 받아서 생명의 항해라는 책을 썼고, 이분이 바로 기네스북 신청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세스 빅토리아호는 세계 최대 사람을 구한 배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알몬드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알몬드 장군은 그 1950년대 정말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 메가더 장군의 거의 오른팔처럼 역할을 했던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과 현봉학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주립대학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알몬드 장군이 리치몬드 출신이고요, 버지니아. 또 현봉학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봉학은 이 통역 당시 알몬드 장군과 급격히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몬드 장군이 이 현봉학 박사를 제19단 민사부 고문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알몬드 장군과 현봉학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알몬드 장군은 개마공원에서 이 밀려오는 추위와 그 다음에 중공군의 그 기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후퇴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함흥, 원산, 이때 지역의 방어전을 치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메가더 원수가 해상을 통한 철수를 지시하게 됨으로써 흥남철수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런 흥남철수를 기획을 할 당시에는 피난민들에 대한 전혀 의사나 생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봉학은 함흥의 기독교인들이 현봉학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찾아와서 미군 고위층에게 이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로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인들이 찾아와서 현봉학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현봉학은 또 이 내용을 알몬드 장군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몬드 장군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죠. 군이 우선이요.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요. 이렇게 알몬드 장군은 미온적이었는데요. 다시 현봉학은 잠깐만요. 지금 그 포니 대령에게 찾아가서 포니 대령한테 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포니 대령이 LST, 그 수송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수송선의 아이디를 얻어서 다시 알몬드 장군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알몬드 장군이 허락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흥남 철수에 그 사용된 그 배들은 LST라고 해서 랜딩십 탱크, 그 다음에 랜딩십 도크 해서 81척, 11척, 그 다음에 해상 수송부대 함선 76척 해서 모두 200척이 넘는 배로 흥남 탈출을 기획을 하게 되고요. 이 흥남 탈출은 약 10여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과 한국 해군, 민간인 이렇게 해서 모두 10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군인, 그리고 차량 17만 5천 대, 그리고 화물 35만 톤, 피난민 9만 1천 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피난민들 숫자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포함이 안 돼서 약 10만 명에 달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10만 명이 구출되는 상황. 즉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오는 상황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고요. 그 중에 김치 1호와 5호가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치 1호.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손가락 하나 펴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분이 김치 1호 손양영 씨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5개 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김치 5호 이경필 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치 2, 3, 4는 어디 갔을까?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붙여진 5명의 아이들 김치 1, 2, 3호가 태어났고요. 자, 이 사진 보시면 뒤에 동상 보이시죠? 이 동상이 바로 현봉학 박사고요. 이분들이 감사의 뜻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봉학 박사의 그 동상 제막식에 참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치 1, 2, 3, 4, 5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토하실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알몬드 장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알몬드 장군이 그 진두지휘한 흥남 탈출은 또 다른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 알몬드 장군은 원래 미국 버지니아주 출생으로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했고요. 성격은 굉장히 조금 거칠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평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그 수행한 흥남 탈출로 인해서 한국에는 굉장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몬드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과 원산 상륙 작전을 진두지휘한 전쟁 전문가이고요. 또 그리고